네, 안녕하십니까. 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수유동 그 법정 지상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하고 법정 지상권에 대한 사례인데, 실제로 그 유치권 투자 사례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솔직히 조금 드물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보다도 이제 법률적인 상식과 지식이 더 많은 어떤 그 경매쟁이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방송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유치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투자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애증가라면 그냥 법적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졌던 권리 관계들을 이제 손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이 완벽하게 배척되는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경쟁률이 조금 낮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토지만 매입했을 때 건물 주인한테 지료소송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료소송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받으면서 유지해야 되는 등 나름 이제 고충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충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투자 수익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즉시 바로 그 법정지상권 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책을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권해드릴 때는 법정지상권 토지가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투자의 패턴을 익혀놨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굳이 뒤진다면 유치권 있는 거를 뒤지는 게 아니고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어떤 성립 여지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재개발이라는 단어와 미래라는 단어는 일치하죠. 미래. 근데 아시겠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미래 중에서도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죠?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멀다면 얼마나 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먼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지만 먼 미래인데 이 자리는 반드시 돈이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게 먼 미래를 보는 재개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그 돈 투자금 중에서 어떤 거는 얼만큼 잘라서 이거는 조금 짧은 미래, 응? 요거는 좀 먼 미래, 요거는 아주 먼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시점별로 투자금을 돌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 투자금 전액을 짧은 미래를 보고 사야지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건데, 이 결과물은 어쨌든 어느 쪽이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미래만 보면서 계속 돌리는 사람이 또 어떤 시기를 잘 만나서 돈을 벌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이제 포트폴리오죠. 일종의 이제 주식도 어떤 건 삼성전자에 투자해 놓고, 어떤 거는 뭐 벤처기업에 투자해 놓고, 뭐 이런 식이죠. 어떤 거는 일부는 비트코인에 넣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투자 자체를 이렇게 시점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면 장점은 뭐가 있냐면, 뭔가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공부의 시간이 된다. 그죠? 아주 먼 미래, 짧은 미래를 두고 이 마음속에 어떤 시간을
아껴 넣어서 자본을 운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실력이 느는 거죠. 그러나 짧은 미래만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시간을 운용하는 능력이 처지겠죠. 그죠? 일종의 100m 선수가 500m 달리기나 1000m, 5000m 계주에 약하죠. 그죠? 100m만 죽으라고 달리는 사람은 근육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단거리 선수보다는 장거리 선수들의 근육이 훨씬 더 조금 근육질로 안 보이죠. 그러나 통상 100m 달리기 선수들은 굉장한 몸이 근육질입니다. 그죠? 그 헬스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근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나 장거리 선수가 되려면 근력 힘이 단거리처럼 근육이 크거나 굵으면은 멀리 달리질 못하죠. 그래서 더 멀리 달리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빼빼 마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마라톤을 더 잘한다. 체중도 좀 약하고. 그러나 단거리를 달리는 사람은 몸무게도 무거워야 돼요. 왜?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렇죠? 질량이 높을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단거리 스프린터들은 통상적으로 체중이 더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내 투자금을 가지고 짧은 것만 바라보고 갈 거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이냐. 오케이? 자, 시간을 두고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물건을 투자하게 되고, 다양한 물건에 투자를 하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노련한 고수가 되는 것이고, 짧은 길을 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경험이랄 게 별로가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경험이랄 게 없는데 이제 고수의 길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짧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럼 돈은 버냐? 예, 돈은 법니다. 돈은 번다. 돈은 벌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슈퍼를 하나 차려놨는데 여기에 유행하는 초코파이하고 새우깡하고 콜라만 딱 놔둬도 돈은 벌죠. 그러나 같은 점포에 초코파이, 콜라, 그 다음에 새우깡, 그 다음에 컵라면, 뭐 담배도 팔고 뭣도 하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나에게 있어서 경매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패턴을 몇 가지의 상품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해 오느냐, 그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만 하는 사람보다는 주거용, 상업용을 같이 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법정지상권 토지 같은 경우는 나름 조금 상품 중에 상품인데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아주 먼 미래의 상품을 아주 어렸을 때 해놨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째, 내가 이제 경매를 가지고 평생을 할 거다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도 보면 교육생들을 배출하다 보면은 뭐 한 2년 지나 있으면 경매 안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매를 남들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직장 옮겨 다니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제일 이상했었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직업을 자주 바꾸는 거가 과연 좋을까? 경력이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2년, 3년 해왔던 일이 저 직장 가면은 아무런 대우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혼자서 경매라는 걸 도구로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꾸준히 할 거라는 게 너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늙어서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늙으면 보수화되면서 겁이 좀 나죠. 솔직히 겁이 좀 나죠. 그러니까 늙기 전에 용기가 좀 더 있을 때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거는 이제 마음의 어떤 바램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이죠. 나이 들면은 분명히
쉬운 물건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짧은 투자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옆에 이제 식구들이 딸려있는 식구들이 늘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델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좀 더 젊었을 때 도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약간의 조금 무모한 도전일지라도 그래야만 된다. 이 젊을 때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저도 이제 다양하게 해본 거고요. 그래야만 평생 가는 길에 있어서 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투자했고,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물건을 투자하면은 손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가치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물건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한 10년 안에 내가 그 부자 되는 것보다도 50년, 60년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첫째,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단견, 짧은 생각들이 항상 시간이 연속되지 않고 어디에서 딱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이 판단들이 우리를 제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늘만 살고 금년만 살 것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판단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복잡한 물건들을 하지 못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 막 드렸어요. 자, 음성 제대로 들리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을 보고 투자한 법정지상권 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의 부동산은 원래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별개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왜냐하면 토지가 있고 건물도 있다. 같은 사람 소유여가지고 한 번에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삐삐 이렇게 넘어가면 토지하고 건물이 다를 일이 없죠. 다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안 생기죠. 그러나 한국은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야. 그러니까 토지가 A고 건물도 A였는데 그냥 아버지가 죽으면서 토지는 둘째 아들한테 가라고 주고 건물은 셋째 아들한테 줘버리면 이때부터는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수유동이란다. 본동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A였고요. 건물은 A였고 토지도 A였어요. 그런데 A가 공매를 쳐주면서 공매죠. 세금 체납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도기한이가 낙찰받았어. 그런데 여기는 A 소유였단 말이죠. 그대로. 그런데 이 A 소유의 집에 B라는 임차인이 살았던 거예요. B라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도. 자,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를 도기한이가 낙찰받고 나서 건물 주인한테 야, 땅세 내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쯤에 이 A는 이미 B 임차인한테 전세 보증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받은 게 있다 보니 이 집을 사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나중에 토지가 도기한 됐고 건물이 임차인 B가 바뀐 사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A였다가 토지만 도기한이 샀다가 임차인 B한테 A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여기 B 건물만 임차인한테 팔아치우고 가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도기한과 임차인이 만난 격이 된 거예요. 요게.
요게 이제 이 사건의 이제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원래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철거를 시키지 않고 건물을 보존시키는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공매 때문에 바뀌었죠. AA가 도기한 A로 바뀐 상태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경매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공매로 진행됐고, 이 공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이 경우는 관습상 지상권이 생깁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법정 지상권은 경매에 있어서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공매로 진행되는 건에서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생깁니다. 관습법상 지상권.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습법상 지상권의 성립 시기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권리 분석인데, 처분 당시에 소유권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매로 처분 당시, 도기한한테 넘어올 당시에 A하고 A였기 때문에 이 그 건물 주인 A는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기한 다음에 A가 임차인 B한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관습법상 지상권을 임차인 B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B한테 건물을 철거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가 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리 분석에 관한 거는 향후에 다른 책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발견한 것은 온비드 사이트를 보다가 감정가 1억 2천인데, 이거 보니까 아까 자료 찾아보니까 1억 3,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 기록했던 에버노트의 기록을 캡처를 해놨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당시에 아마도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감각이 필요한데요. 감각은 점을 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투자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라는 것은 감각이 필요한데, 감각이란 것은 점을 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정보들의 조합 속에서 자신만의 특유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일정한 정보들의 조합 속에서 자신만의 특유한 느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감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정보의 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일정한 정보의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은 시세 조사를 통해서 수집을 한다.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들이 많아야 감각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세조사법을 알아야 감각이 생긴다라고 적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척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능력, 그 부동산 투자의 감각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시세조사법에서 이 시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분석하면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전문가, 주식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등등이 일정한 판단 정보들이 있어도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다. 그죠? 올바른 판단과 잘못된 판단들이 있을 건데,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얘는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약 30번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고요. 이 정책의 결과가 항상 틀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얘네는 감각이 없는 것인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감각이 없는데 감각이 없는 줄 모르면 이거는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무식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망치는 일밖에 없지 발전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항상 그 무식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있고 무식하면서 뻔뻔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런 건 잘 못해요. 돈 버는 일 못합니다. 삥 뜯는 건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이 정보를 보자마자 뭔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류상 시세 차익은 별거 아니었고요. 금방 말한 것처럼 1억 3,800 정도가 7,000대였기 때문에 이건 뭐 솔직히 시세 차익은 별로 없어 보이죠. 단독주택의 토지만 입찰로 나온 거였고요. 감정평가서상 건물 가격은 800도 하지 않았어요. 이 토지의 평수는 27평이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관상 보면은 뭔가 별로였다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보기 안 좋아야 우량 물건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토지는 27평, 그 다음에 건물 감정 800, 그 다음에 수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북부경찰서와 북부시장이 인접한 토지였고요. 4차선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들어오면 있는 그런 위치였다. 수유동 근처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재미를 본 경험이 있었고, 앞서 말했던 낙원빌라도 수유동에 있어요. 요거는 번동에 있고요. 이거는 번동에 있고, 최초의 낙찰받았던 낙원빌라는 수유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유동하고 번동은 거의 이제 붙어 있는 동네예요. 그 인근에 밀레니엄 오피스텔도 있고요. 이것도 제가 오피스텔 사고 팔아가지고 이제 그 투자금이 하나도 없이 한 3, 4천 남긴 사례입니다. 그 당시죠. 꽤 오래됐어요. 당시 주변의 땅값도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근처를 투자를 좀 하다 보니 이 근처의 땅값을 알게 되었죠. 우연이라도. 그러다 보니 그 인근의 물건이 나오니까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인근에 부동산 없어도 잘 알고 있어서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 토지와 30m 떨어진 곳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보상 가격이 평당 1,200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평당 1,2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토지 주변에는 최소 800만 원 이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7평에다가 평당 800이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되는 거다 이게. 2억 2천만 원이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산 거는 7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가를 1억 3천 1억 3,800에 7,700인가? 이 정도에 받으면은 외관상은 멋이 없고 차익이 적어 보이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2억 2천 이하 토지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3분의 1 가격인 30%의 가격에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3,000원짜리, 3,000원 주고 산 격이다, 이게. 더군다나 주변에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여러 군데 보상되면서 이주도 한 곳도 있었다. 이게 이 집의 그 앞부분 현황입니다. 이게 요 집이에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제 화단 나아지는 지붕 위에 있는 이거죠. 여기는 이제 입구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앞에 마당이 있어요. 앞마당이 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창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차가 하나 대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주차는 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가 한번 그 집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그 칠이 되나? 네. 보시죠. 얘가 이제 강북구청이에요. 강북구청. 네,
강북구청이고요. 여기가 강북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강북경찰서 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또 대로변이야. 여기가 쭉 4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했을 때 여기를 짓고 있더라고. 그 당시에 여기를 짓고 있었어. 보면은 수유동의 두산 위브 아파트 여기를 재건축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유역 두산 위브 아파트 요거 요 두 개를 공사 중에 있던 시절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 통해서 물어보니까 평당 1200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역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번동주택이라고 써져 있는 이쪽에 이제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대로변에서는 한 10m 정도 돼요. 이게 그냥 두 번째 주택인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북부 골목시장이라고 여기 쭉 걸어가면은 이제 시장이 좀 있어요. 근데 북부시장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입지를 딱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그 두산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10년 안에는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밀려오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길 건너 이쪽이 개발이 됐어. 이쪽이 그 당시에 개발이라고 확정됐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 하나 건너서 여지역이 개발이었고 요 지역이 또 아파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모퉁이 사거리 쪽이 가까우면 이 자리는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가격은 오르고 이 지역을 딱 이렇게 싸면 좋은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봐도. 그러나 확실한 거는 요 시장이 많이 껴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개발이 조금 더딘 건 사실이에요. 시장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지만은 이 지하철하고 가깝고 이렇게 대로변 따라서 쭉 와서 지금 한 436m, 총 470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살살 걸어 다니면 돼요. 여기는 평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도 좋았고 이 자리도 좋았고 모퉁이 사거리도 좋았고 나름 이 자리는 반드시 돈이 될 거다는 생각 정도는 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제 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말이 들리고 있군요. 너무 조용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잘 안 달고 너무 조용해서 나 혼자 떠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드린 말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건지를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을 대체적으로 돈 벌 사람들은 되게 신중하게 듣는데 별로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 말들을 그렇게 딱 쏙쏙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지적해 드릴게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2, 3분 내에 떠들었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투자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해도 전략이라는 게 전략 전술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전략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적군이 10,000명, 나도 10,000명. 그러면 들판에서 싸우면은 쟤도 죽고 나도 죽는 전략인데 계곡에 몰아놓고 싸우면 적군이 10,000명, 나는 2,000명이어도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죠. 그죠? 방심하게 만들어서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산리 전투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일본군을 그 청산리로 데리고 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반도면 여기에 있는 압록강변에 있는 일본군 초소를 공격해서 걔네를 자극해서 얘네가 군대를 데리고 청산리라는 이 먼 지역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한 몇 킬로만 쫓으면 말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유도를 해요.